연준이 기준금리를 5연속 동결했습니다. 시장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매파적 동결로 받아들였습니다. 연방국세청이 종이 수표를 통한 세금 환급금 지급을 단계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계좌 정보가 없거나 잘못 기재되면 환급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영주권 절차를 밟는 시민권 배우자들이 이민국 인터뷰 도중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시민권 신청비 인상안까지 나오면서 이민 신청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주지사에 도전하는 한인 프란체스카 홍 주하원 의원이 민주당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료를 낮춰온 임시 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말 종료됩니다. 내년부터 파트 D 단독보험 가입자 일부는 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뉴욕주가 내년부터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막기 위한 최종 규정을 시행합니다. 18세 미만 이용자는 중독성 알고리즘 제공과 심야 알림이 제한됩니다. 마약에 취한 채 기숙사 직원 2명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한인 대학생에게 법원이 피해자들에 대한 1,010만 달러의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5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3명의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요구하며 반대표를 던지고 워시 의장도 2% 물가 목표를 거듭 강조해 시장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매파적 동결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유지했습니다. 올 들어 5차례 연속 동결이며 지난 5월 취임한 케빈 워시 의장 체제에서는 두 번째 동결입니다. 그러나 표결 결과는 지난달 만장일치와 달랐습니다. 위원 12명 가운데 9명이 동결에 찬성했지만 클리블랜드와 미니애폴리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3명은 0.25%포인트 인상을 요구하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연준 내부의 금리 인상론이 표면화된 겁니다. 연준은 중동 분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졌지만 경제활동은 견조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생산성과 자본 투자도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용 증가가 노동력 증가와 보조를 맞추고 실업률도 큰 변화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에너지를 포함한 공급 충격의 영향으로 여전히 2% 목표를 웃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완화된 물가 목표는 없으며 목표는 오직 2%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신호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금리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매파적 동결로 해석됩니다. 금리 동결 발표 뒤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금 현물 가격은 한때 2%가량 올라 온스당 4,1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는 9월 15일과 16일 열립니다. 그때까지 발표될 물가와 고용지표, 국제유가의 흐름이 인상 여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종이 수표를 통한 세금 환급금 지급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계좌 이체를 기본 지급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세금 보고서에 은행 계좌 정보가 없거나 잘못 기재되면 환급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세금 환급금을 제때 받으려면 세금 보고서에 정확한 은행 계좌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개인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던 종이 환급 수표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계좌 이체를 기본 지급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의 전자지급 확대 방침에 따라 지난해 9월 30일부터 시작됐으며 올해 세금 보고 시즌부터 새로운 환급 절차가 적용됐습니다. 세금 보고서에 계좌 번호나 라우팅 번호를 적지 않아도 보고서 자체는 정상적으로 접수되고 처리됩니다. 하지만 환급금이 발생하면 계좌 정보를 제출하거나 종이 수표 예외 지급을 신청할 때까지 지급이 일시 보류됩니다. 계좌 정보가 잘못됐거나 은행이 입금을 거부한 경우에도 환급금이 곧바로 종이 수표로 전환되지 않고 대부분 지급이 보류됩니다. IRS는 해당 납세자의 등록 주소로 CP532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통지서 날짜로부터 30일 안에 IRS 개인 온라인 계정에 접속해 계좌 정보를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CP53-2와 관련한 계좌 정보 추가와 변경은 전화나 IRS 사무실에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IRS 개인 온라인 계정에서만 가능합니다. 은행 계좌가 없다고 해서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IRS는 일부 선불카드와 모바일 결제 앱을 대체 전자지급 수단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일정한 예외 조건에 해당하면 종이수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응답하지 않아도 다른 문제가 없다면 IRS는 6주 뒤 종이수표를 발송합니다. 환급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 시기는 늦어지게 됩니다. IRS는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전화는 금융사기라고 경고했습니다. 관련 통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계좌 정보는 IRS 공식 온라인 계정에서만 입력해야 합니다. 환급 지연을 피하려면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계좌 정보와 라우팅 번호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 절차를 밟던 배우자들이 이민국 인터뷰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 단속이 이어지고 있고 시민권 신청비 인상안까지 나오면서 이민 신청자들의 불안과 부담이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출신 코너 리드는 지난 3일 플로리다주 템파의 연방이민 서비스국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받다 아이스에 체포됐습니다. 9살 때 미국에 온 그는 시민권자인 아내와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으며 가족 초청 청원서 I-130은 체포 당일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아이스는 리드에게 2011년 내려진 최종 추방명령과 마약 관련 도구 소지, 경찰관 저항 등의 유죄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드는 현재 루이지애나의 아이스 시설에 구금돼 추방명령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 서비스국에 따르면 I-130 승인은 가족관계를 인정하는 절차일 뿐 체류 신분을 부여하거나 기존 추방명령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미 육군 참전용사의 아내인 리투아니아 출신 아이리다 굴두도 지난 5월 영주권 인터뷰에서 체포됐습니다. 굴두에게도 2009년 추방명령이 있었고 가족 측은 굴두가 66일간 구금된 뒤 지난 21일 리투아니아로 추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최근 최소 15개 공항에서 25명 이상이 구금됐으며 여기에는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심사를 기다리던 사람도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시민권 신청비를 온라인 710달러에서 1280달러로 우편은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올리는 규정안을 냈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할인과 수수료 면제는 없애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현역 및 전역군인의 수수료 면제는 유지합니다. 아직 확정된 규정은 아니며 의견 접수는 8월 24일까지입니다. 위스콘신주 민주당 주지사 경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한인 여성 정치인 프란체스카 홍 주 하원 의원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 의원이 예비선거를 넘어 본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머쥘 경우 최초의 한인 주지사가 탄생하는 새 역사가 쓰여집니다. 다만 민주당 내 후보별 본선 경쟁력은 오차 범위 내 초접전 상태로 나타나 승리를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켓대학교 법학대학원이 위스콘신주 민주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위스콘신 주지사에 도전하는 한인 정치인 프란체스카 홍 후보가 지지율 38%를 기록하며 유력 민주당 인사들을 제치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 발표된 지지율 26%보다도 크게 끌어올리며 두 자릿수 선두 자리를 더욱 굳혔습니다. 2위는 위스콘신 전 부지사 출신인 만델라 반스가 16%, 밀워키 카운티 행정관인 데이비드 크로울리가 7%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모두 5% 미만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다만 민주당 유권자의 약 34%는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만큼 아직 승리를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홍 의원은 자신을 싱글맘이자 식당 노동자, 노동자 계급을 위해 싸우는 투사라고 소개합니다. 홍 후보는 1980년대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 유학생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지난 2016년 전 남편과 함께 식당을 열었지만 코로나 위기로 영업 중단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물가와 임금 문제를 계기로 정계에 입문한 홍 후보는 2020년 위스콘신주 역사상 첫 아시안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뒤 3선에 성공했습니다. 홍 후보는 의원 활동과 동시에 바텐더 일을 병행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이번 선거 후보 중 유일한 임금 노동자입니다.
무상보육, 공공식료품점 운영, 학자금 대출 전액 탕감, 주 32시간 근무제 도입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고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부유층 증세와 기업 세액 공제 폐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이민세관 단속국 폐지, 범죄자 투표권 복원, 경찰 교도소 축소의 지지 의사를 밝혔으나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홍 의원은 특히 젊은 유권자와 자신을 매우 진보적이라고 밝힌 유권자층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 부지사인 반스 후보는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유권자층에서 지지가 높았고 크롤리 후보 역시 나이가 많은 유권자층에서 지지세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에 민주당 내부는 다소 당황하는 분위기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홍 의원은 강한 민주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후보로 민주사회주의자 연합과 연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공화당 후보인 톰 티파니 연방하원의원과 본선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윈스콘신은 대표적인 경합주입니다. 2024년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 0.9%포인트 차로 승리한 곳인 만큼 11월 본선 결과가 전국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홍 의원의 돌풍이 미국의 첫 한인 주지사 탄생의 새 역사로 이어질지 한인 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료를 낮춘 임시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말에 종료됩니다. 내년부터 약 2,500만 명의 파트 D 단독 보험 가입자 가운데 일부는 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데 실제 상품별 금액은 오는 9월 공개됩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가 파트 D 보험료 안정화 시범 사업을 올해 말 종료합니다. 이 사업은 연간 본인 부담 상한 도입 등 처방약 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보험료 급등을 막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2025년 도입한 임시 조치로 단독 파트 D 처방약 보험이 대상입니다. 올해 참여 상품에는 가입자 월 보험료를 $10 낮추고 전년보다 오를 수 있는 금액을 최대 $50로 제한하는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연방회계감사원은 이 사업에 2년 동안 $98억 달러가 투입됐다고 추산했습니다. 지원이 없었다면 2024년 가입자가 같은 상품을 유지할 경우 2025년 월 보험료가 평균적으로 거의 2배가 됐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CMS는 보험사들이 개편된 제도에 적응해 정부 지원 없이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종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매우메토 우즈 CMS 국장은 대부분 가입자의 월 보험료 인상폭이 $10 미만이고 보험료가 내려가는 상품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독 파트 D 가입자는 약 2,500만 명입니다. 2027년 보험료 산정 기준은 $41.33로 올해보다 6% 오르지만 이는 보험료 계산에 사용하는 기준값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보험료와 상품별 내용은 9월 중하순 공개됩니다. 비영리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는 앞서 지원이 줄거나 종료되면 보험료가 오르고 선택 가능한 단독 상품도 더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파트 D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방약 본인 부담 상한과 약값 협상 제도도 유지됩니다. 가입자는 10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례 가입 기간에 보험료와 보장약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뉴욕주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막기 위한 최종 시행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뉴욕주는 내년 1월부터 18세 미만의 이용자에게 중독성 알고리즘 기반 컨텐츠 제공과 심야 알림이 제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이용자들의 연령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정부가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이용 환경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확정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레티시아 제임스 주 법무장관이 28일 발표한 Safe for Kids Act 최종 시행 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X, 유튜브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맞춤형 피드를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직접 선택한 친구와 가족, 관심 계정의 게시물만 볼 수 있으며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알림도 제한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을 되돌려주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며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연령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 규정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들은 자체 방식이 아닌 제3의 전문 연령 인증업체를 통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 과정에는 신분증은 물론 얼굴 인식,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확인 후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레티샤 제임스 장관은 이번 조치가 개인정보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를 중독성 있는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업계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메타 등이 가입한 기술업계 단체 테크 NYC는 청소년 보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연령 인증 과정이 이용자와 기업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의 또 다른 단체인 넷초이스는 정부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며 알고리즘 제한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주는 법적 소송 가능성에도 규정 효력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최종 규정은 이번 주 공식 고시되며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시스템을 정비한 뒤 내년 1월부터 새 규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마약에 취한 채 기숙사 직원 2명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한인 남성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1,010만 달러의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환각성 약물인 LSD를 복용한 것으로 밝혀진 김 씨는 체포 당시 극도로 흥분한 상태를 보였으며 앞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하이오주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 기숙사 직원 2명이 무차별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당시 재학 중이던 한인 남성 에이든 김 씨에게 총 1,010만 달러, 하나로 약 14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사건은 2022년 12월 16일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 씨는 환각성 마약인 LSD를 복용한 상태에서 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뒤 건물 로비로 내려와 배회하다가 마주치는 기숙사 관리 업체 직원들을 잇따라 공격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김 씨는 청소 직원 도로시아 헌터를 창고에 밀어 넘어뜨린 후 꼼짝 못하게 누른 뒤 머리와 얼굴, 몸을 수차례 폭행하고 가슴을 발로 찼습니다. 헌터가 김 씨의 얼굴에 청소용 분사기를 뿌리며 저항하자 김 씨는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파라토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김 씨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막았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다 말고 없어진 김 씨를 감시하기 위해 파라토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그 직후 어디선가 김 씨가 달려들며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인 헌터는 폭행 직후 심정지까지 겪으며 한동안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생명이 위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눈 수술을 받는 등 영구적인 신체 장애를 입고 안면 재건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파라토는 오른쪽 팔꿈치에 심한 골절을 입어 금속 고정 장치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하이오주 쿠야호가 카운티 법원은 김 씨에 대해 도르시아 헌터에게 660만 달러, 킴벌리 파라토에게 350만 달러, 총 1,01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1,000만 달러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며 나머지는 의료비와 기타 손실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김 씨가 받게 될 벌금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결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형사재판에서 중범죄 폭행미수 혐의를 인정했으며 법원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캐나다 밴프 국립공원에서 산행하던 60대 한인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캐나다 공원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8시쯤 마운트 템플의 스크램블 코스를 일행과 함께 산행하던 캘거리 거주 65세 남성이 미끄러져 추락했습니다. 구조대가 헬리콥터를 이용해 사고 지점에 접근했지만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지 한인 매체 CN드림은 사망자가 캘거리 한인 1호 안경사로 활동해온 박길재 씨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발 3,543m의 마운트 템플은 급경사와 낙석 위험이 이어지는 고난도 산행 코스로 과거에도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헌혈이 급감하면서 미 적십자사가 2022년 1월 이후 두 번째로 국가 혈액 공급 위기를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혈액 비축량은 약 25% 감소했고 헌혈 참여는 4년 만에 여름철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O형 RH 양성 혈액은 전국적으로 하루치에도 못 미치면서 적십자사는 병원에 공급하는 O형 혈액 물량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십자사는 여름 휴가철 헌혈 감소에 폭염과 대기질 악화까지 겹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십자사와 혈액 관련 단체들은 모든 혈액형에 혈액과 혈소판이 부족하다며 헌혈 자격이 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에서 심한 설사를 일으키는 기생충 감염병 사이클로스포라증 감염 사례가 45개 주에서 확인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실험실에서 확인된 감염자는 6,707명입니다. 이 중 423명이 입원했으며 사망자는 없습니다. CDC는 여러 집단 발병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9개 주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집단 발병은 멕시코 중부산 텔러팜스 아이스버그 상추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는 관련 상추를 리콜했습니다. CDC는 리콜 대상 상추를 먹지 말고 버리거나 반품하고 심한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스트코가 약국과 처방약 서비스를 확대하며 의약품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지난 5월 28일 발표한 2026 회계년도 3분기 실적에서 약국 부문이 부대 사업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수요 증가와 회원 처방 프로그램에 위고비와 오젬픽을 추가한 점, 반려동물 의약품 확대 등을 성장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의 일반 의약품 구매용 플렉스 카드 사용을 지원하고 우편 처방과 전문 약국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JD 파워 조사에서는 우편 처방 서비스 업계의 고객 만족도가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29일 수요일에 함께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